반갑습니다. 정창원입니다. 예, 여러분 소통 잘하고 계세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 능력과 그래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옛사람들의 소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통과 공감 그리고 행복 무슨 일을 처리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소통에 대한 방법을 옛 것을 통해서 현대 사람들의 소통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통 능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부터 좀 볼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들의 역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은 인간관계의 거의 저는 핵심 기술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조정해 준 게 바로 소통의 능력이거든요. 특히나 이 소통 능력은 갈수록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개인주의가 이제 심화되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그래서 SNS나 문자를 통해 소통을 하고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소통 능력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요. 특히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공간에서 심지어는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더구나 소통 능력은 그 사람의 인간성하고도 직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시대가 갈수록 이 소통의 수단은 발달하는데 의외로 우리들의 소통 능력은 떨어져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현대의 소통 방식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소통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현대는 어때요? 가볍고 단편적인 소위 말하면 즉각 짧게 즉각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댓글 같은 걸 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익명성이라고 댓글이라는 익명성의 폭력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사건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 현대 사람들의 가장 큰 소통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SNS 할 때 그렇잖아요. 나 어디야? 뭐 먹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상대한테 뭘 물어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어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는 오히려 소통 수단은 늘어났지만 능력은 떨어져가는 상대적으로 옛사람들 걸 한번 볼까요? 예전에 소통 수단이라고 해봐야 현대에 비해서 편지가 거의 유일했었습니다. 근데 옛사람들의 편지를 쓰는 거 보면 얼마나 정감 있게 쓰는지 여러분 옛날 사람들 편지 여기 지금 원희 엄마의 편지 하나를 봤는데요. 항상 예전에는 어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써가죠. 쭉쭉쭉. 그 다음에 어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제 또 위쪽에다 또 쓰고 아래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맨 끝에 이제 행간에다가 또 쓰고 그것도 안 되면 뒤에다 쓰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편지 딱 보자마자 탁 뭔가 가슴이 찡해 오는 것도 사실은 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자세하고 길게 씁니다. 왜요? 영상이나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사는 걸 중요시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히 쓰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전 사람들은 상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편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상대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동안 잘 있었어요? 하고 상대가 궁금해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멀리 남편이 외출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지금 큰아들은 어떻고 작은 아들은 어떻고 뭐 큰딸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궁금해할 것들을 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자기 안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편지에는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인간미가 흘러 넘칩니다. 늘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인간미가 흘러 넘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한글 편지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집에서 이렇게 막 나왔나요? 아니에요. 다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시신 옆에. 왜요? 하도 내게 소중한 편지이기 때문에 갈 때 나와 함께 묻어달라 해가지고 묻어서 지금 이게 묘가 이장하면서 나왔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글 편지들은 대부분 옛 편지들은 이렇게 무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의 편지를 가지고 오늘은 이 정치적인 소통 능력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통 능력, 특히 정치적인 소통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요즘 정치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정말 불통은 둘째치고 먹통이라고 얘기하죠. 전혀 서로가 소통이 안 됩니다. 현재 그런데 예전에 정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조는 우리 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비운의 왕이죠. 아버지가 뒤지에 갇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수많은 반대파의 어떤 그런 걸 이겨내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죠. 아버지가 그렇게 뒤주에 갇혀 죽었고 또 자기가 수없이 자객들의 그 목숨의 위기를 겪었는데 왕이 됐으면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조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모든 걸 다 포용하면서 그 모든 분노의 에너지들을 전부 백성을 위해서 썼죠. 그래서 수많은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운의 왕이 소통 능력이 가장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개혁 정치들을 다 펼치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정조는요, 그 소통 능력을 언제부터 발휘했느냐? 제가 보기엔 어릴 때부터 발휘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보다는 상대를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이게 뭡니까? 정조가 4살 때 외숙모 영미 씨죠, 이제 보니까. 이분이 거의 엄마격이었거든요. 항상 정조를 보살펴줬는데 엄마한테 거의 라고 부르는데 그분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4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문안 아래고 기후 무사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이 조건 버선은 저에게 작사오니 수대를 신기옵소서. 조카. 네, 4살짜리 아이가 자기 버선이 이제 작아지니까 버리긴 또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비단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사촌 홍수영한테 물려주는 거죠. 예. 이 문장도 봐보세요. 얼마나 정감 있게 쓰는가. 그 다음에요, 정조 8살 때 또 외숙모 영미 씨한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일부러 원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원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조가 얼마나 기특한 아이였는지 8살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어때요? 숙모주전, 숙모님께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읽어 나갑니다. 상풍에 기후 평안하오신 문안 9거저 바라오며 배완지 오래오니 섭섭 그립사와 하옵다니 어제 봉서 보옵고 편지 보옵고 든든 반갑사와 하오며 하나부님 깨우셔도 평안하오시다 하오니 기쁘와 하옵나이다. 원손, 세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을에 이제 문안 다 안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님도 편안하옵시옵니까? 이런 식으로 정조의 그 배려하는 마음 참 굉장히 인간미 넘치지 않아요? 이게 정조의 그런 소통 능력이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정조의 소통 능력은 25살 때 지휘한 직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예.
정조는 제가 볼 때 현대 정치인들이 꼭 좀 배워볼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조의 소통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된 게 정적 심한지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일단은요, 정조는 편지 정치를 했다고 할 정도로 항상 신하들하고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신하들 중에 어때요? 자기한테 우호적인 신하도 있지만 세상은 항상 절반은 내 편이지만 절반은 남의 편이잖아요. 이 나머지 사람들하고도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치를 해 나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정반대파, 정적, 숙적, 심한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조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다른 파들, 소위 말하면 노론이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잖아요. 소론이라든가 남인, 서얼들이 등용하면 무조건 비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조의 좀 반대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정조를 독살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뭐 소설이라든가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웬걸 갑자기 이 집안에서요 정조 오찰첩 297통의 편지가 정조의 편지가 이 집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서로 완벽하게 정적이라고 알고 있었던 집안에서 정조의 편지가 발견이 되다니 이거 정말 완전히 정말 획기적인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정적 관계가 아니라 완벽하게 둘이 사람들을 속였던 내통 관계였다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봐보실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항상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무예가 뛰어난 애들을 통해서 궁궐을 왔다 갔다 하게 낮이나 밤이나 아무도 모르게 갔다 가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정조가 항상 그렇습니다. 비밀 편지다 보니까 심한지한테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편지를 보고 나면 즉시 찢어버리든지 물로 씻든지 하라. 늘 한 가지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집안에서라도 혹시 조심하지 않을까 해서이다. 경이 각별히 치밀하게 한다면 이런 염려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이러한 소찰은 경이 스스로 세초를 하는가? 물로 씻는가? 아니면 경의 아들을 시켜서 세초하는가? 처리하는 방법을 듣고 싶으니 나중에 편지에 반드시 한번 알려주어 이 의심을 풀어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그 비밀 편지를 외부에 누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근데 심한지는 어떤지 아세요? 가끔씩 이 사람이 그 왕하고 주고받은 비밀 편지의 내용을 흘려요. 그러면 왕이 이제 화가 이만큼 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밝혀져 버리면 정치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정치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씁니다. 경은 이제 늙어서 머리가 새었다. 게다가 처지와 신임이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가 이 말이겠죠. 그런데 매번 입조심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은 탈이 생기는 일을 면하지 못하니 경은 과연 생각 없는 늙은이라 하겠다.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이렇게 비밀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비밀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를 내통을 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모든 국정 운영을 다 했었습니다. 항상 정조는요, 그 다음날 조정회의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미리 내통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 내일 그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짜고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또 다른 사람하고도 또 짜고 쳐놓습니다. 근데 이게 1안이 통과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안을 갖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의하기 전에 둘이서 미리 마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봐보세요. 의견조율하는 거. 이게 이제 수원화성 축조하고 남은 정리국 처리 문제인데요. 봐보세요. 내일 차대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신하들을 만날 것이니 정리국에 관한 일은 경이 곧바로 연석에서 아뢰는 것이 어떠한가. 오늘 소영보를 만났다. 그에게 내가 이미 심한지에게 말했으니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스스로 하거나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만약 내일 만나거든 경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짜고 쳐놓은 거죠.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인사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인사청문회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요. 이 소위 말하면 인사도 마찬가지 둘이서 다 누구를 쓸 것이고 서로 누구를 쓸 것이고 다 해놔서
미리미리 다 해놓은 겁니다. 봐보세요. 어제 만났을 때는 총총히 헤어지느라 속마음을 다 터놓지 못했으니 한탄스럽다. 간밤에 어떻게 지냈는가? 처음 관직에 오르는 사람을 음항할 때는 10회와 100회를 섞어 쓰고 그 밖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경을 위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지로 다 미리 조정한 거지,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편지를 가지고 심한지한테 늘 뭐라고 그러냐면 요 사이에 시사는 어째서 알아보고 전해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시사,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려달라 그러는데 이때 세상 돌아가는 누구겠어요? 노론의 동향 아니겠어요? 상대 당들의 움직임이 어떤가를 전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심한지는 스파이였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정조가 정적 심한지를 녹여버리는 소통의 비결은 과연 뭐였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솔직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봐보세요. 정조는 왕으로서의 권위 다 내려놓습니다. 거의 심한지를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처럼 합니다. 이 편지 정말 정조가 쓴 편지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연애 편지 같습니다. 소식이 갑자기 끊겼는데 경은 그동안 자고 있었는가? 술에 취해 있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갔었기에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는가? 혹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러했던 것인가? 나는 소식이 없어 아쉬웠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 모가를 보내니 아름다운 옥을, 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정조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대합니다. 가족같이 대합니다. 정조는 항상 신하들을 가족처럼 대하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가족의 곁에 있는 사람, 심한지의 부인을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조가 노련하게 또 그렇게 합니다. 봐보세요. 땔감과 숯은 말미에 적은 수량대로 저녁쯤 보내겠다. 지금은 경의 녹봉이 넉넉한데도 이러한 것들을 보내니 삿갓을 쓰고서도 받고 전립을 쓰고서도 받는 격이라 하겠다. 껄껄 이만 줄인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요? 늘 선물을 보내줘. 그러면 이제 심한지 부인이 뭐 어떻겠어요? 임금께서 당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당신이 임금 말씀 잘 듣고 함께 정말 서로 싸우지 말고 꼭 임금 말씀 충성을 다 바치시오.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리고 여기 어때요? 껄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요즘으로 따지면 크크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미 18세기 정조는요, 지금의 우리 이모티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나면 심한지가 어떻겠어요? 안 웃겠어요? 덩달아서 똑같이 웃겠죠, 보면요. 거기다 또 어때요? 심한지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보세요. 퇴근하고 잘 있었는가? 부인이 편찮다고 들은 듯한데 병세는 어떠하며 무슨 약을 썼는가? 근래 소식은 들려줄 만한 것이 있는가? 예, 부인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정보 좀 들려주게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러니 또 어떻겠어요? 부인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아침에 잠시 만나 위안이 되었다. 부인의 병은 밤사이에 어떠한가? 인삼 2냥을 보낸다. 서영보와 오영겸 두 사람에게 과연 어제 부탁한 대로 말을 전했는가? 이만 줄인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정조가 얼마나 노련한 정치인인지 알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개혁 정책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정조가 무자비하게 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항상 심한지를 완전히 녹여버렸던 겁니다. 근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정조가 드디어 죽죠. 1800년 6월이었던가요? 이때 심한지는요, 거의 매일같이 정조가 죽은 다음에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집안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하게 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6개월 후였던가요?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고 정조가 이제 정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같이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조의 개혁 정치를 다 지웠을 때 맨 앞에서 행동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심한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정조와 함께 그 일을 다 했는데 자기가 또 맨 앞에서 그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정치가 사그라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심한지하고 정조는 계속해서 저는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함께 막후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심한지는 왜 정조의 사후에 그 계획 정치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도대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아마 저는 이게 됐을 때 정조의 시대에 정조의 정치적인 능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조선시대 소통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